자, 10월 10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고, 연습 문제는 미처 못하고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부터 해야 될 차례라서, 일단은 연습 문제 좀 고민해 보실 시간을 좀 할애를 할게요. 4문제, 5문제. 문제 하나당 5분씩 해서 일단 25분 할애를 하고요. 25분 이후부터 풀이하고 1교시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7시 25분에 문제풀이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풀 수 있는 것들만 한번 해결해 보세요. 키고 다시 할게요. 자, 1번이요. 프린트 스타라는 함수를 정의하라고 했고요. 파라미터로 max라는 이름의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스타를 호출하면서 지금 5를 전달했더니 아래 출력 결과를 보니까 5줄로 출력되는 별짓기가 동작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줘야 하는 게 이제 별짓기 코드인데 이 5가 의미하는, 즉 max로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가 출력되는 별이 5줄이라는 의미죠. 자, 이 정보를 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펑션 프린트 스타 max를 받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 스타라고 해서 5를 전달을 해요. 자, 별짓기를 구현할 때는 일단은 반복문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반복문은 행을 담당한다 그랬죠. 자, for let i는 0부터 i가 5줄이 출력되는 건데 지금 몇 줄을 출력할지는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max라는 이름으로 전달되니까 이거를 활용하면은 몇 줄인지가 나오는 거죠. 자, 열을 담당하는 반복문이요. let j는 0부터 별짓기를 할 때는 i가 1 증가할 때마다 j가 그 i 플러스 1보다 작다였어요. 그러면 i가 0일 때는 1보다 작다. i가 1일 때는 2보다 작다. 라는 식으로 조건이 1씩 증가하면서 형성되죠. 자, 한 줄에 출력할 내용 let str은 빈 문장 만들어 놓으면은 바깥의 반복문이 한번 수행할 때마다 기존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고요. 여기서 안쪽 반복문에서 이 str 변수에다가 별을 계속 더해주면은 j의 수만큼 별이 연결되겠죠. console.log에 str이라고 출력을 하면 별이 5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파라미터 값만 조절하면 출력되는 별의 개수가 바뀌는 거죠. 자, 함수 파라미터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번 문제가 풀렸다면 2번 문제는 쉬워요. 똑같은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별을 역으로 출력하는 프린트 리버스 스타를 구현하래요. 자, 문제 2번. 펑션 프린트 rev 스타. 자,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도 호출해 놓고요. 자, 전에 이거 우리가 문제로 제가 한번 내드렸을 때
요 반복문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여기만 고쳐서 별이 역순으로 찍게끔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우리가 도출했던 공식, 자, i가 0일 때 j가 5회 해야 되고 1일 때 4회, 2일 때 3회, 3일 때 2회, 4일 때 1회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전체 몇 번 실행할지에 대한 맥스, 여기서는 5였죠. 그럼 이걸 조합하면은 맥스 빼기 i, 맥스 빼기 i 하면은 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j에 대한 조건은 맥스 빼기 i라고만 해주면 역으로 출력이 됐었죠. 자, 1, 2번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고요. 3번 문제가 좀 크죠. 자, 369 게임에 대한 출력문을 만드는 건데 369가 포함된 횟수만큼 박수를 치는 게임이에요. 자, 1부터 파라미터로 전달된 숫자까지 반복하면서 박수를 칠 조건이 충족되면은 369 게임 규칙에 따라 박수를 의미하는 짝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숫자를 출력하고, 마지막에 박수를 총 몇 번 쳤는지를 리턴한 함수 myGameN을 작성하래요. 자, 예를 들어서 35라고 주면은 1부터 35까지에 대한 369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칠 일이 없으면은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고, 박수를 쳐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근데 특이사항이 이제 3이 2번 들어가면 짝짝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자, 문제에 대한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은 그 자체가 배열로 인식된대요. 그래서 str에 0번째, 1번째, 2번째를 출력하면은 각각의 글자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 문제에는 난이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펑션 myGame 이라고 해서 파라미터 n을 받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조건이 박수를 총 몇 번 쳤는지에 대한 합계를 리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리턴할 변수를 미리 준비하고 여기에 이 변수를 리턴하게끔 해놓을게요. 그럼 안에서 박수를 칠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되면 얘를 1씩 증가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일단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369 게임이니까 1부터 35까지는 일단 뭐라도 반복은 해야 돼요. 자, for let i는 1부터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369 0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얘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1부터 파라미터 값까지, 콘솔.그룹이 아니라 콘솔.로그요. 자, 1부터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까지 반복은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의 글자의
3이나 6이나 9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369 게임이 일반 그 숫자 처리랑 다른 게 배수나 뭐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홀수, 짝수, 배수 이런 것들은 연산자를 쓰면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다 확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힌트를 드렸던 거예요. 문자열은 그 자체가 한 글자씩 배열로 인식된다. 그럼 만약에 이게 문자열이었다면은 0번째, 1번째가 되는 거죠. 15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인 경우에. 그러면 이 i 값을 문자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현재 i를 문자열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숫자 더하기 문장은 결과가 문자다 숫자다. 문자죠. 그래서 i에다가 근데 여기 얘를 문자열로 바꾸려고 a라고 더하면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빈문자열을 더해요. 일종의 꼼수예요. 그럼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문장으로 바뀝니다. 자, 위쪽에 출력되는 거를 콘솔.그룹으로 바꾸고요. 여기를 콘솔.그룹 end로 해서 반복 한번 할 때마다 그룹을 만들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 str은 이 자체가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or let s of str 이라고 하면은 s는 배열에 대한 원소가 되겠네요. 콘솔.log s라고 해보죠. 자, 그럼 1일 때 글자 1, 2일 때 2, 3일 때 3 이렇게 쭉 가다가 10일 때는 10, 11일 때는 11 한 글자씩 분리해서 처리가 가능해져요. (350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세 글자씩 분리해서 처리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S가 3, 6, 9 중에 하나 걸리면 돼요. 그래서 if S가 3이거나 혹은 S가 6이거나 혹은 S가 9라면 여기서는 박수를 쳐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else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포문은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검사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짝 4 여기는 아니죠? 여기도 짝 그렇다고 4에서 4를 추적할 건 아니잖아요. 349라는 숫자를 하나씩 분해해서 처리하는데 얘가 3이라고 해서 박수. 그리고 4는 아니니까 여기서 else라고 한 다음에 4를 출력해라라고 할 수는 없죠. 369 게임 규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한 글자씩 분해해서 처리하면서 짝을 내가 몇 번 했는지를 카운트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반복문 안에서 이번 턴에 출력할 문자열 숫자인지 박수인지 let's say는 땡땡
자, 이번 턴에 박수를 몇 번 치는가? let 클랩은 0. 자, 그래서 3, 6, 9가 되면은 say에 짝을 연결합니다. 이 전체 반복문은 349라는 숫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자, 요 전체 반복문은 1부터 350까지 숫자 중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현재 턴이 349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3, 4, 9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S가 3이면 조건에 맞으니까 say에다가 짝이라고 하나 붙여요. 4이면 조건 안 맞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9면은 조건 맞으니까 짝이라고 하나 더 붙여요. 자, 박수 소리를 한번 낼 때마다 이번 턴에 박수를 몇 번씩 쳤는지를 연결하고요. 그러면 이 클랩이라는 변수가 0이라는 거는 박수를 한 번도 안 쳤다는 거죠. 요 반복문을 다 통과하고 나면. 요 변수는 여기서 넣어야겠네요. 자, 3, 4, 9라고 수행하면서 클랩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반복문 안에서 박수를 한 번이라도 쳤다는 거예요. 클랩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럼 반대로 0이라는 거는 박수를 한 번도 안 쳤다라는 거죠. 박수를 친 적이 없다면 if 클랩이 0이라면 여기서는 숫자를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console.log에 say 박수 소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숫자 값 넣어주고 그리고 박수를 몇 번 쳤는지 가죠. 클랩. 자, 이제 다른 console.log 같은 것들은 주석으로 막을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력문이 있으니까. 그룹도 주석으로 막고요. 네. 그러면은 게임 규칙에 맞게 이렇게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33에서 짝짝하고 2번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총 몇 번 쳤는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클랩이 한 회차마다의 박수 횟수니까 반복문 전체에서 이 클랩을 더하면 돼요. 위쪽에 변수는 만들었네요. 자, 박수를 쳤다면은 카운트에다가 이번 회차에 박수 친 횟수를 누적합니다. 자, 그럼 이제 console.log 박수를 총 %d 번 쳤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저 %d의 자리를 myGame의 리턴 값이 요 카운트가 대체하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수를 총 16번 쳤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경험할 코딩 테스트 난이도에서 한 레벨 1이나 2 정도 되는 걸 거예요. 자, 1, 2, 3번 문제풀이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요거 조금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2교시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1번을 재기함수 기법으로 다시 구현해 보래요. 그래서 함수에 커런트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갔고요. 맥스는 최대 행수, 커런트는 현재 출력 중인 행의 위치라고 해요. 자,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연습 문제 .js 문제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가 맥스로 전달이 될 거고, 커런트는 7라인에서 지금 전달 안 하고 있으니까 1로 시작을 하겠죠. 재귀함수의 조건은 일단은 종료 조건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지금 만들고자 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 건데, 자, 이런 형태인 건데, 현재 출력 중인 행의 위치를 의미하는 게 커런트니까, 만약에 1이라면 1, 2, 3, 4, 5 이렇게 가는 얘가 지금 커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맥스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커런트가 이제 맥스랑 비교해서 맥스보다 커런트가 크거나 혹은 크거나 같거나 라고 하면은 리턴하고 중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크다라고 할지 크거나 같다라고 할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거는 돌려보고 보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료 조건을 먼저 명시할게요. 여기서의 종료 조건은 현재 행이 맥스 번째까지 도달하면 중단하는 거죠. if 커런트가 일단 크다로 갈게요. 맥스보다 크다면 리턴. 중단만 하면 되지 뭐 값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럼 이 else의 조건은 커런트 값이 1, 2, 3, 4, 5일 때예요. 그럼 여기서 커런트가 1씩 증가하면서 실행해야 되니까 일단 콘솔.로그에서 커런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스타라고 하면서 커런트를 1 증가시켜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커런트 값이 1, 2, 3, 4, 5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한루프 도네요. 자, 돌다가 뻗었네요. 아, 맥스를 같이 줘야죠, 참. 커런트 플러스 1 했으니까 이게 지금 맥스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맥스를 유지해줘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출력해주면 돼요, 별. 지금 출력하고 있는 값이 뭐예요? 커런트죠. 그럼 한 줄당 별을 커런트 개수만큼 출력해주면 돼요. let star는 땡땡, for let i는 0부터 i는 커런트보다 작을 때까지 i++ 라고 하고 스타의 별 연결 콘솔.로그의 스타. 자, 이렇게 구성해주면 재기함수로 별 찍기가 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중첩 반복문에서
바깥 반복문의 역할을 재기함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 그대로 본따서 문제 5번인데요. 함수 이름이 print rev 스타였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별짓기를 역순으로 해보세요 였습니다. 우리 별짓기 역순으로 출력할 때 바깥 반복문은 그대로였고 안쪽 반복문만 바뀌었죠. 자, 지금 여기서 재기호출이 담당하는 게 바깥 반복문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안쪽 반복이라고 했어요? 바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기함수의 규칙은 그대로 두고 여기만 수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제는. 자, 그대로 하나 복사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고 함수 이름만 예의상 바꿔줍시다. 자, 여기죠? 자, 아까 우리가 별짓기 역순으로 했을 때 맥스 빼기 j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j의 역할하는 게 뭐예요? 아, 맥스 빼기 i였어요. 별짓기 역순으로 했을 때 조건이 맥스 빼기 i였어요. 쭉 올려보면은 맥스 빼기 i. 자, 지금 여기서 맥스의 역할은 그냥 그대로 이 맥스예요. 그 다음에 i의 역할하는 게 뭐예요? 아까 이중반복문일 때 이 i가 행에 대한 역할이었죠. 지금 여기서 행에 대한 거를 구별하는 변수가 이 커런트라고요. 이게 1씩 증가할 때마다 한 줄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맥스 빼기 커런트라고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반복할 때 보통 몇씩 시작하죠? 몇에서 시작하죠? 얘는 몇에서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맥스 빼기 처음에 0을 빼야 되는데 맥스 빼기 1을 빼고 앉아 있다고요. 원래 빼야 되는 것보다 하나 더 뺀 거죠. 그러면 1 더해서 보정을 해줘야죠. 원래 빼야 되는 것보다 1을 더 뺐으니까 도로 1을 보충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별이 이렇게 역순으로 찍힙니다. 자, 요거 연습 문제 올려드렸고요. 2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자, 9단원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모아서 객체 지향이라고 해요. 이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통적으로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1도 상관이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바의 인기에 묻어가려고 슬쩍 이름만 바꿨다고요.
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패러다임의 가장 큰 특징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형태의 소스 코드를 만든다라는 건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존의 기성 프로그래머들한테 괄시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 ES6부터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후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아마 지금 거의 한 20, 30년이 다 돼갈 텐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표현법이에요. 예전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객체 지향을 표현했는데, 이게 문법이 굉장히 특이해서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2015년도 2절 자바스크립트 책은 프로토타입 소개하는 책을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이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문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된 거죠. 정석대로 얘기하면은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은 리액트나 익스프레스 같은 최신 프레임워크에 적응하기 위한 데 필수적인 내용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좀 난해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희소식인지 아닌지는 저는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클래스와 객체를 지원하고 리액트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자바에 익숙한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1도 부담이 없었고요. 그냥 한 10분 쭈르륵 훑어보고 아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리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는 백엔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무조건 클래스와 객체를 써야만 코딩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리싱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전에는 잘 다루지도 않던 배열, 제이슨, 반복문, 조건문, 이것만 해도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진짜 개발자들이나 다루는 개념을 단기간 안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쪽에 이상한 유행이 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복잡하게 이따위 거 쓰지 말고 그냥 우리 함수로만 다 합시다 라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더 복잡한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리액트 JS가 리액트 16 이후부터 버전이에요. 리액트 버전 16. 지금 버전이 아마 18인가 그럴 거예요. 16 버전이 한 2년 전쯤에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쯤부터 발표를 해요. 이후에 리액트의 모든 기능은 함수형 작성을 베이스로 하고 계속 출시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은 여전히 지원하겠지만, 리액트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함수형으로 접근하기를 권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 버리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데 프론트 작업하면서 별로 쓸 일이 없네. 근데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기도 또 애매해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리액트 다음에 넥스트라고 하는 걸 공부한다 그랬죠.
React.js는 실무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혹시? 안 했나요? 자,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제일 핫한 게 리액트죠. React.js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근데 리액트는 실무에 적용 못 하고요. 실무에 적용 안 합니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React.js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SPA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HTML 페이지를 두 개를 링크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두 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실제로 HTML 페이지 두 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링크 걸어서 페이지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리액트는 페이지가 한 개건 100개건 HTML은 단 하나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모든 HTML 코드를 생성했다 지웠다 생성했다 지웠다 해요. 그러니까 링크 클릭했을 때 화면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 안에서 화면만 지웠다가 다시 그리는 게 리액트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럼 다시 페이지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의 화면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HTML은 몇 개다? 한 개라 그랬죠. 그래서 React.js는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돼요. 실무형 웹사이트에서는 굉장한 약점이에요. 이용자를 유입할 방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게끔 100개 같은 한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Next.js예요. React.js하고 Next.js를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그러면은 Next 쓰면 되지 뭐하러 React를 다들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막 고생을 해. 그쵸? 근데 얘네가 관계가 React가 이렇게 있으면요. Next가 이 정도예요. 기존 React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비율이 많이 좁아야 8:2 정도? 그러니까 React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React만 공부해갖고 취업하겠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이 Next가. 그래서 이 Next.js의 기술을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뭐 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합시다. 갑자기 근데 클래스와 객체를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원래 리액트는 클래스 기반이었는데 이거 그냥 우리 함수형으로 앞으로 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리액트를 공부하면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지식 1도 없어도 되는데 아직 얘가 쓰고 있어요. 클래스를. 딱 파일 하나가 써요. Next.js로 만드는 페이지가 만약에 100페이지면은 딱 하나의 파일만 클래스를 써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가장 중요한 기둥이야. 그러니까 입지가 애매해진 거죠. 쓸 일은 진짜 100분의 1인데 파일 개수로 보면 100개 파일 중에 딱 한 개 파일만 쓰면 되는데 그 파일이 핵심 파일이네. 코드량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핵심 파일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문법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봉인이 해제돼서 마구마구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은 같이 공부하는 동안은 사실 클래스와 객체를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드 나갔을 때 갑자기 만날지도 모르니까
보험 삼아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론에 치중한 단원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다른 단원보다도 좀 더 졸릴 거예요. 지금도 졸려? 좀 봐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놓으시면 저거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의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들춰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뿌듯할 것 같아요. 장담하건대 자바스크립트 수업하면서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강사는 그 정식적으로 프로그래밍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재 학원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퍼블리싱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코딩 실력보다는 미적 감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에 그분들이 지금 실무를 그만두시고 학원에서 강단에서 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법은 아마 거의 못 볼 겁니다. 자, 뭐 객체 지향에 대한 특성들을 이해하자 라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객체.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예요.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한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으면은 그 안에 하위 변수들을 포함하는 특수한 변수로 이해하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대상이에요. 오브젝트니까. 프로그래밍에서의 의미는요.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묶은 단위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정의했을 때는 하나의 변수 안에 비슷한 특성을 갖는 변수가 내장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봉인 풀리는 날이니까 하나가 추가됩니다. 함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는요, 그 객체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와 그 객체를 동작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구성되는데요.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라고 부르고요.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냥 함수인데 이름만 바뀐 거고요. 변수인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회원이라고 하죠. 이 회원을 구성하는 데이터. 데이터는 보통 명사적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회원을 구성하는 명사적인 특성.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이름, 나이, 주소, 우편번호, 기타 등등등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하는 모든 것들. 그게 회원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기능은 동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명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거고 동사는 뭐뭐 하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거죠. 가입하다, 로그인하다, 탈퇴하다, 수정하다.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우리는 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를 묶기 위해서 구성되는 게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서 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HTML 페이지로 들어가면 버튼에 대해서 데이터는
위드스, 헤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패딩, 마진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기능은 클릭, 마우스 오버, 더블 클릭, 드래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버튼이라는 형태의 객체인 겁니다. 아까 제가 리액트를 하면서 우리가 그 대부분 함수형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객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해야 돼요. 이 소스가 클래스예요. 공장에서 하나의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똑같은 제품 계속 꽝꽝 찍어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클래스를 작성하면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회원이라고 했었죠. 이 회원을 설계하기 위해서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작성했다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회원 1, 회원 2 해서 여러 명의 회원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웹사이트 만들면은 회원가입 한 명밖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개별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다루면서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할 일이 없어져요. 그럼 객체도 없겠냐? 아니요. 객체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안에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클래스를 굳이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말자. 그냥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 콜에서 쓰자. 거의 그냥 그런 개념인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 형식. 자, 클래스 이름은 대체로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게 중요해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면 걔는 클래스인 거고 소문자로 시작하면 대체로 함수예요. 자, 클래스라는 예약어를 명시하고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넣고요. 이 안에 멤버 변수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라는 이름의 특수한 함수를 가질 수 있고요. getter, setter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독특한 함수도 만들 수 있고요. method라고 불리우는 일반적인 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를 구성하는 형태들이에요. 자, 뭐 어쨌건 이런 문법을 적용해서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어차피 객체도 변수의 한 종류니까 발의 콘스트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new 예약어를 써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자, 이 new라고 하는 예약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처음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한 날 한번 나왔어요. 변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new date라고 해서 한번 나왔었어요. 자, 지금 뒤에 나온 게 클래스라 그랬죠? 근데 이런 형태의 클래스 우린 만든 적이 없습니다. 클래스란 단어조차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객체를 만들었죠. 이런 식이에요. 클래스를 직접 작성할 일은 극히 드물지만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은 계속 가져가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성은 콘스트를 쓰고요. 아까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생성자, 그리고 getter, setter라는 형태, 그 다음에 일반 메서드가 들어있다 그랬죠. new라는 연산자로 어떤 변수를 만들면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이
이 모든 기능들이 얘한테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변수 안에 이 기능들이 다 내장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객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거죠. 그냥 1, 2, 3, 4, 5, true, false 이런 것만 저장하던 애가 갑자기 딸린 식구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군단이 되는 거야. 혼자 돌아다니다 갑자기 집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객체는 변수가 신분 상승하는 거다. 그럼 얘는 자기한테 부여된 기능들을 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변수는 객체 안에 들어있어 봐야 그냥 변수니까 값을 강제로 집어넣거나 이 값을 출력하거나 연산자를 쓰거나 뭐 다 돼요. 메서드도 객체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함수니까 그냥 호출하고 싶은 대로 호출하면 돼요. 파라미터 줄 수 있고 리턴값 받을 수 있고 다 됩니다.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집단화 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의 작성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 변수만 넣는 경우, 멤버 변수만 넣는 경우, 그 다음에 함수만 넣는 경우, 마지막으로 변수와 메서드를 함께 넣는 경우. 생성자하고 게터 세터는 조금 그 소속이 달라서 요 패턴에는 안 들어가요. 아니, 제이슨도 객체, 배열도 객체라고 하면서 왜 객체라는 개념을 지금 또 얘기하나? 여기 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 여러분들 표정이 좀 안 좋아.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코드를 좀 봐야 좀 인지가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럴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천사를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긴장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 쪽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 지어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GL이라고 불러요. First Generation Language, 1세대 언어. 기계어입니다. 영어로 바이너리라고 해요. 주된 코딩 도구는 천공카드. OMR 카드 비슷한 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셈블리. 이거는 알파벳을 무슨 기호화한 거예요. 뭐 AOL, 뭐 BAO,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요. 저도 여기까지는 본 적 없어요. 저 태어나기 전 일이라. 자, 그 다음에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절차지향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 절차지향 언어이자 고급 언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외계어예요. 근데 이 C 언어부터는 수학식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알아먹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쓰는 변수, 연산자 그런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언어예요. 이 절차지향 언어의 특성은요, 그냥 only 함수만 갖고 있어요. 자, 이 절차지향 언어 때 쓰던 게 일반 변수, 그 다음에 함수, 그리고 배열. 이때는 제이슨도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 3세대 언어의 배열의 특징은요,
지금 우리는 배열 만들면은 이 안에 1도 넣고 true도 넣고 이렇게 종류 안 가리고 다 때려 박을 수 있거든요. 근데 3세대 언어의 배열은 같은 종류의 변수밖에 못 넣어요. 한번 정수 그러면은 배열의 정수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종류만 가능했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들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같은 회원이라는 대상을 설명하려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얘는 다 문자열인데 갑자기 나이 그럼 정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을 묶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서로 다른 종류. 근데 구조체하고 배열은 그냥 순수하게 변수만 저장하는 애들이에요. 함수는 따로 놀았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회원이라는 구조체를 만들면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집주소, 우편번호 이런 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가입하다, 로그인하다, 탈퇴하다 이런 건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이 이제 4세대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자바로 대표되는 단계이고요. 요 한 중간쯤 어딘가에 C++이 있어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은 이건 저도 별로 좋아하는 정의는 아닌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뜬구름 잡는데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다루는 비즈니스의 컨텐츠를 표현하려고 설계된 언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회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됐대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등장하면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프론트엔드는 뭐 이거 만질 일 1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때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은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구조체와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 그리고 함수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자바스크립트 요즘 유행하는 애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애들이요. 걔네들도 분류상으로는 4세대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언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구조체와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원이라고 하는 명사적인 특성과 그 회원이 수행하는 동사적인 특성 하나를 묶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회원 목록. 회원 말고 그러면 이걸로 바꿉시다. 학생. 학생도 학번, 이름, 학년 뭐 이런 그 명사적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시험보다 뭐 등교하다, 하교하다 이런 동사적인 특성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생 한 명이잖아. 그럼 클래스 하나를 표현하고 싶으면 학급 하나. 학생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2, 30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객체들이 필요해진 거지. 객체들.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리스트와 맵이라고 하는 형태가 생겨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요. 요 리스트에 해당을 하고요. 맵은 제이슨에 해당을 해요. 원래 족보를 따지면. 근데 이 망할 놈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거를 갑자기 옛날 거 이름을 갖다 붙여버리는 바람에 학습 순서가 엉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이슨하고 배열을 한참 공부했는데 사실 이론은 리스트와 맵이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객체지향을 나중에 배우려고 그러면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공부가.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이 꼬인 족보를 어떻게 풀어주나.
원래 리스트와 맵을 보려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활용도가 워낙 높아버리니까 이걸로 배열과 제이슨이라는 거를 등장시켜서 그냥 앞으로 당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라는 단어를 계속 여태까지 틈틈이 듣다가 여기서 정의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객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처음 나왔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5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5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현재 완벽하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인공지능 원리를 접목한 언어고요. 컴퓨터한테 예쁜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쭈르륵 짜주는 거.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만들어주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형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점점점 세상이 발전하니까 제가 봐서는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 입맛에 100% 짝짝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때 개발자한테 요구되는 스킬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코드를 좀 더 좋게 개선하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겠죠. 근데 그게 더 어렵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한 3주 전에 3주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4주 전에 작성했었던 CSS 코드 지금 열어보면은 바로 확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했던 코드 읽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짰던 코드도 알아보기 힘든데 남이 짠 코드는 오죽하겠어요. 남의 코드 보는 게 레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종은 아마 한 10년쯤 지나면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월급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현재 주니어 개발자들이 하는 일을 나중에는 AI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럼 이제 100명이 일하던 거를 그때쯤 되면 10명의 개발자들이 AI가 생산한 코드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는 거.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의 형태,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그때 트렌드에 맞는 또 뭔가를 준비하셔야겠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 거야. AI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도 있는데 뭐. 요즘 유튜브 보니까 식당들 기계로 로봇으로 다 대체한 식당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데 지금. 요즘 편의점이래.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도 커피 사람이 안 팔아요. 다 로봇 팔이 대신하지. 그래도 프로그래머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변수만 정의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안에 변수들을 쭉 만들면서 값을 대입해 놓으셔도 되고요. 대입을 안 하셔도 돼요. 변수의 값을 초기화, 즉 최초로 대입하지 않아도 변수는 생성됩니다. 다만 undefined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객체 만들고 값의 초기화를 따로 해줘야 돼요. 특이사항은요,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앞에 어떠한 예약어가 붙질 않아요. 렛이나 콘스트 그런 게 안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메서드만 정의한 클래스. 함수를 쭉 만들고 나면은 함수들끼리 용도나 목적이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걔네들을
하나의 그릇에다 같이 담아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그 파일들 내가 사진 같은 거 막 찍었는데 그 사진들을 폴더별로 분류하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이름, 파라미터, 괄호. 자, 이때도 특이사항이요. 함수 앞에 펑션이나 그런 키워드 안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와 멤버 변수를 같이 갖는 거죠. 자, 요런 형태인데요. 변수들 있고, 함수들 있고. 근데 우리 전에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어요. 스코프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유효성 범위. 렛 키워드를 통해서 만든 변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칙이었는데 주 용어는 이거예요. 변수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안쪽의 블록은 침투가 가능한데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변수들은 클래스 밖을 나오지는 못해요. 하지만 자기보다 안쪽의 블록들은 편안하게 침투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 간의 변수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이 멤버 변수들을 다른 말로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어떤 함수 안에서 클래스 안에 같이 들어있는 변수 1을 끌어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이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얘기할 때 우리 땡땡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의 예약어가 붙어요. this라고 합니다. this 점이라고 하면은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을 뜻해요. 함수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요. 하나의 클래스를 작성을 하면 이걸 통해서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동작은 다 제각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버튼을 예를 들었어요. 버튼의 특성이 뭐 width, height, border 뭐 이런 명사적인 특성이 있고 동사적인 특성은 클릭, 뭐 마우스 오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럼 화면에 버튼 하나만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배치할 수 있잖아요. 이 특성을 갖는 거를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버튼은 하나 누른다고 다 동시에 누르는 거 아니죠. 제각각 누르는 거죠. 각각 동작한다는 거예요. 유닛 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때 공격력, 체력, 방어력 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공격하다, 이동하다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유닛을 여러 개 뽑아낼 수 있다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자요. 이거보다 쉽게 설명 못해요. 자, 이 게임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얘를 드라군이라고 해요. 드라군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면 이 드라군을 통해 클래스를 통해서 똑같은 특성을 갖는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갖는 애들을 여러 개를 뽑아냅니다. 하지만 얘네 다 따로 놀잖아요. 얘 공격한다고 세 마리가 동시에 죽진 않아요. 얘가 다른 데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다른 애들이 같이 가진 않아요. 물론 같이 가라고 조종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 개가 각각 조종되는 거죠. 자, 보통 이런 류의 게임은 자바스크립트보다는 C++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요. 자, 이 게임에서 이 한 종족에 있는 유닛을 뽑아내면 최대 200마리까지밖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배열 사이즈가 고정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배열 사이즈가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게 리스트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객체 지향의. 자, 요것과 관련된 예제가 이제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패턴, 멤버 변수만 정의한 클래스입니다. 멤버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멤버 클래스, 유저네임, 이메일. 자, 클래스는 이 자체가 하나의 설계도고요. 이걸 통해서 객체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똑같은 틀을 갖는 변수가 여러 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골격을 갖는 애들이. 회원이라는 골격을 이거죠. 제가 회원이라고 하는 클래스 대상을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짜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 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그럼 다 똑같은 페이지 열리죠. 내용은 따로 입력할 거 아니에요. 입력 항목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요. 출력하면 이 M1이 갖고 있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실행하면은 M1이 갖고 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값을 나중에 채워야지 하고 널로 넣어놨으니까 다 널 나오죠. 각각의 변수 출력해도 M1점 유저네임, M1점 이메일 출력해도 어차피 널이겠죠. 널. 객체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골격을 갖는 애가 2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자 내용을 자기에 맞게 넣어 놓으면 M1과 M2는 모두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는 똑같은 데이터 구조를 갖지만 내용은 각자 다르게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하면은 이렇게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죠. 자, 이번에는 메서드만 정의한 거예요. CALC, 계산기라는 형태의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여기에 덧셈과 뺄셈을 위한 메서드 2개를 만든 거예요. 클래스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플러스 함수 따로, 마이너스 함수 따로 한 다음에 플러스 호출하고 마이너스 호출하고 이래도 돼요.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모두 계산을 수행한다라는 약간 비슷한 목적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더 큰 그릇으로 그룹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 C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new CALC에서 만들었죠? 그러면은 C라고 하는 객체한테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이 부여가 된다고요. 그래서 C. 플러스 1, 2 주면은 이 C를 거쳐서 여기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더한 값이 리턴 되겠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3개를 다 갖고 있는 형태.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클래스인데요. 메시지라는 멤버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라는 변수의 유효 범위는 자기가 속해 있는 괄호. 이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식별이 가능해요. 다만 우리 땡땡 이런 식으로 this라고 하는 예약어가 앞에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헬로월드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헬로한테 이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기능이 다 부여가 돼요. 그래서 hello.seteng를 호출하면 얘가 실행된 거죠. 그러면 hello 자바스크립트라는 메시지를 this.message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저장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턴이 끝나요. 그 다음에 hello.sayhello를 호출해요. 얘죠? 얘가 출력을 하는데 this.message를 끌어다가 출력을 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출력하는 거죠. 그럼 출력되는 내용은 아까 저장해 놓은 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헬로 자바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요. 뒤에서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et KOR라고 출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란 메시지가 dis.message에 저장되니까 여기 저장된 거죠. 그 다음에 say hello로 또 호출해요. 그럼 다시 얘로 호출하는데, 그럼 이번에 저장된 내용 끌어오니까,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출력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는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함수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다시 1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 하나의 클래스라고 하는 골격을 잡아놓고 이 특성들, 즉 멤버 변수들을 갖고 있는 객체 두 개를 만들었는데 회원 가입을 했는데 두 명 회원의 정보가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보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주목 데이터가 되니까. 그래서 각각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따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클래스 한번 짜고 객체 만들고 변수 넣어주고 내용 확인하고 코드가 제법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만들어는 놨는데 코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귀찮은 거지. 그래서 수많은 선배 개발자들이 이제 여기에 본인들의 게으름을 한껏 녹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생성자라는 형태의 특수한 함수예요. 자, 이 생성자 함수는요, new 예약어를 사용해서 인스턴스가 객체입니다.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함수예요. 주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 최초로 저장하기 위해서 써요. 얘는 함수 이름이 컨스트럭처로 사전에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못 써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처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으면 걔는 new 해서 객체 만들 때 무조건 자동으로 실행돼요. 자, 어찌됐건 함수니까 파라미터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리턴 값은 못 가져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주로 멤버 변수랑 1대1로 대응시켜요. 그래서 클래스 레벨에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면, 그러니까 클래스 만들면서 값을 이렇게 직접 때려 박으면 객체를 만들 때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돼버리니까 어차피 나중에 객체 만들어서 값을 따로 줘야 돼요. 근데 생성자를 사용하면은 객체 생성 과정에서 멤버 변수 값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코드로 정리할게요. 이제부터는 슬슬 한국말이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특수한 함수예요. 컨스트럭처는 대체로 파라미터를 갖는데 멤버 변수랑 1대1로 짝을 지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받은 걸 그대로 멤버 변수에 몰아줍니다. 자, 이걸로 1번 예제를 제가 개선을 해볼게요. 자, 불필요한 코드는 좀 걷어낼게요. 자, 이렇게만 놓읍시다.
클래스에 멤버 변수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각각 독립적인 정보를 넣어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생성자라는 애를 도입을 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컨스트럭처라는 이름의 사전에 약속된 함수가 들어가요. 얘는 파라미터를 보통 멤버 변수랑 1대1로 짝으로 받아요. 이름 똑같아도 돼요. 왜냐하면 멤버 변수는 디스를 구별하기 때문에. dis.username에다가 유저네임을 넣어주고 dis.email에 이메일을 넣어줘라 라고 한 거예요. 강사님 코드 더 길어졌는데요? 대신에 객체를 만들 때 여기다가 생성자에 전달될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console.log에서 m1 여기서 m2를 출력하고 아까처럼 생성자 빼볼게요. 이렇게 하면 객체 만들었을 때 민혁이 정보, 철수 정보 들어있죠. 생성자를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은 민혁이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민혁이의 메일을 여기다 넣어줘요. 철수도 여기다 넣어주고 이것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 네 줄을 코딩을 더함으로 해서 민혁이라는 이름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메일이 여기로 들어가서 유저네임 여기 저장 여기 들어갔죠? 이메일은 여기로 와서 여기로 들어갔죠. 이쪽에서 각각 두 줄씩 빠졌죠. 네 줄 코딩하고 네 줄 빠졌네 똑같네? 가 아니에요. 회원을 2명이 아니라 200명 코딩해야 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아까 한 명당 4줄이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코딩하셔야 되는 거는 800줄이에요. 하나당 4줄씩인데 200개 코딩해야 돼. 200세트 코딩해야 되니까. 근데 생성자를 위해서 4줄을 코딩한 것만으로 개당 2줄로 줄어요. 한 줄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200세트, 2줄씩 200세트면 400줄로 줄죠. 800줄 코딩할 게 갑자기 400줄로 확 줄어요. 같은 효과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문법은요, 전통적으로 모든 개발자들이 어떻게든 손가락 덜 까딱거리려고 노력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my unit 이름, 스피드, 공격력, 데미지 퍼 세컨드라고 그래서요. DPS라고 불러요. 자, 멤버 변수가 있으면 이제 멤버 변수랑 1대1로 짝을 짓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는 그냥 무조건 국룰입니다. 자, 얘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통한 dis.name 요 이름값 파라미터 들어온 게 여기로 저장되죠? 요걸 끌어다가 출력. 초기화 완료. 스피드 값, 공격력과 각각 출력을 해요. 그리고 기능을 넣어줘요. 기능을 넣을 때, 자, 아까 그 게임하면 내가 어떤 그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싶으면은 얘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동할 때 딱 클릭하면 글로 가죠. 혹은 다른 애를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클릭한 다음에 공격할 지점 찍어주면 가서 공격해요. 게임 조작이 그렇게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대상의 이름은 이미 있으니까 이동할 위치만 찍어주고요, 파라미터로. 이게 마우스 클릭한 걸 파라미터로 받은 거예요. 공격할 대상만 파라미터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파라미터 어디로
그 다음에 공격력이나 스피드 같은 거는 한 번 부여하면 그 특성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 누구누구가 누구한테 초당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짜고 마이 유닛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스피드와 공격력. 그래서 던전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골렘으로 갑니다. 자, 객체도 배열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배열에다 때려 박으면 들어가요. 배열,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팀의 0번째, 팀의 1번째, 팀의 2번째가 돼요. 배열이라는 거는 자고로 반복문 돌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그룹 단위로 한꺼번에 동일한 곳과 동일한 몬스터를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에 대한 자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오늘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이거 표현한 거예요. 이거 이해될 때까지 게임 접으세요. 이거 이해하고 게임에 손대세요. 지금 게임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게임할 때마다 이 코드가 떠오르시면은 자연스럽게 게임하기 싫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게임에서 3년만 다녔는데 지금 게임 쪽으로는 머리도 안 두고 자요. 저 게임이라고 하면 진짜 질색을 해요.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일이 되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실습하고 정리할게요. 네, 녹화 끄겠습니다.